옷을 보니까 여기가 많이 닳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추론했냐면, 저 여자는 타이피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어요. 타이피스트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 된 거죠. 대단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범인 잡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런 추론이 정확한 추론이냐? 아니죠. 왜? 여기 달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로 달을 수도 있을 텐데, 타이피스트라고 이제 추정한 것은 참 대단한 발상이긴 하지만 100% 맞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축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추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없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추론이 굉장히 필요한 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을 갖다가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능하게 해줘요. 근데 이런 가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림을 딱 봤다. 야,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는 마치 셜록 홈즈가 그 타이피스트라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생산적인 거다. 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림에 무슨 정해진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문학에 정해진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발상을 떠올릴 때 그 그림에 가치가 있는 거고 문학 작품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가축법이다. 그러면 사실 인문학자들이 논문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논문은 다 가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논문이 대단한 진리고 대단한 절대적인 그런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대가의 시대가 아닌데 한 40, 50년 전에는 대가들이 많았죠. 국문학의 대가 그러면 양주동 박사, 조윤재 박사, 무슨 박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다 교과서에 그게 다 실리고 애들은 다 그거 가지고 외우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문학에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명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새로운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저 사람은 저렇게 봤어도 저 그림을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어떤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쪽집게처럼 찝어서 얘기해주는 건 교육이 아니다. 문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다 뭐냐? 가축법이에요. 그럼 이런 가축법적인 발상을 갖다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호학이다.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기호학적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내가 생각하는 논리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론이라는 건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게 인식론이죠. 그걸 연구하는 게. 근데 사실 기호라는 거는 나중에 기호라는 건 아까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호를 통해서 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기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호다 라고 할 때 그 기호는 인식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인식론적인 의미가 아니고 기호로 생각했지만 그 기호를 객관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따라야만 그게 바로 기호학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종래의 어떤 인식론과는 다른 인식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호학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학문 이런 것과는 전혀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학문이 바로 기호학이다. 그래서 리차드 로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쓴 책이 아니라 편집한 책이 있어요. The Linguistic Tur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언어학적 전회 이런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20세기에 소위 구조주의 이제 오늘 얘기도 못 그랬지만 소슈라는 그 언어학자가 이제 구조주의를 창시했는데 이 소슈라는 언어학자가 20세기의 인문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모든 인문학은 언어학적
성격을 띠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인문학은 언어학적인 성격을 띤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을 뭐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학자들의 용어들이 다 보면은 그게 다 기호학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이제 기호학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게 좋은 거다. 왜? 아까 제가 왜 기호학을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경계를 넘어서게 해주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게 해주고 이런 만약에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정말 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도구마에 빠져들고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어떤 독단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다 자기 생각으로만 재단하려고 하고 순수주의에 빠져서 잡된 것들을 다 배제하려고 하고 뭐 이런 뭐 또 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독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남들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독사예요. 뭐 예를 들면 프라다가 좋다 그러면 그거 진짜 좋은 거 없다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호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도 못 보냈어요. 사실 소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뭐 한 시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대략 한 시간이지 뭘 하다 보면. 예? 조금 더요? 그거 배고프실 텐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한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10분만. 재밌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 근데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소슈르를 모르면은 기호학을 모르는, 뭐 구조주의 기호학을 모르는 건데요. 이 용어들 있잖아요. 이 용어들. 랑그, 파홀, 뭐 시니피에, 뭐 이런 용어들은 정말 골치 아픈 용어지만 이 용어를 모르면 20세기 인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랑그 파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볼 적에 이쪽은 배제하고 이걸 통해서만 본다. 이게 구조주의예요. 이걸 통해서만 본다. 랑그, 기표, 공시론, 형식, 계열체적 요걸 통해서 보는 거지. 파홀, 기의, 통실론적, 실체, 통합체적 이거는 배제하는 게 바로 구조주의.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독하게 도그마틱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랑그 파홀이라는 건 뭐냐? 랑그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건 다 파롤이에요. 이거 다 연구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우연이 개입해요. 랑그라는 건 뭐냐? 그 말을 뒤에 그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어떤 논리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법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법 체계, 그 추상적인 걸 우리가 랑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추상적인 랑그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랑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밑에 이제 기표, 공시론적, 형식, 계열치 이렇게 돼 있어요. 기표기라는 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그냥 요점만 얘기하는데 기표, 기의가 결합해서 기호가 돼요. 기표와 기의가 결합해서 기호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호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컵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컵을 가리킨다 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거지 그냥 내가 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컵인지 저 컵인지 아니면 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컵이라는 말의 그 시니피앙은 내가 말한 그 컵이라는 발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의 귀 속에 들어가는 일종의 어떤 이미지, 추상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컵이라고 안 하고 김기호 선생이 컵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컵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떤 그 공통적인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시니피앙이라는 거예요. 기표. 기유라는 건 뭐냐? 컨셉, 개념이에요. 컵을 얘기했을 적에는 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컵에서 추출해낸 컵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거, 이게 바로 컵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기호는 추상적인 기표와 추상적인 기위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건 어디 갔느냐? 구체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할 수는 없어요. 컵이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그지. 그러면 이 구체적인 건 다 어디냐?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이건 빠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빠로는 연구할 수 없다. 빠로는 연구.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아주 기본 명제예요. 그건 연구할 수가 없다. 왜? 이런 건 우연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뒤에 남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공시론, 통시론 이런 얘기 했어요. 공시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통시론부터 얘기하죠.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변해가는 것을 갖다가 기술해내는 걸 통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역사 같은 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을 통시론이라고 하는데, 그 통시론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면은 그 통시론에 랑그가 있을까? 그 통시론에 논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에 논리가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역사는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내 개인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역사까지 내가 뭐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어떤 논리를 찾을 수 있을까? 논리가 없어요. 저도 논리가 없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지 이건 정말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내가 김기호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김기호 선생은 배인석 선생님 알아. 배인석 선생님한테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오게 됐어요. 이거 다 우연이에요. 그럼 김기호 선생은 어떻게 알았냐? 내가 헤일에 가서 알았어요. 헤일은 어떻게 아느냐?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신문 보니까 헤일이 광고가 나서 거기 가서 살게 됐다고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내가 그럼 그 순간에 그 결심을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사건의 연결이라는 것은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논리가 없다. 이게 바로 통시론이라는 거예요. 통시론. 그러면 이런 거는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연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연구해야 되느냐?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그 전체, 즉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전체를 가지고 거기서 논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구조예요. 그 구조를 연구할 수 있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가 없다가 바로 구조주의예요. 근데 나 그 말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역사주의 굉장히 싫어해요. 역사주의.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게 좀 너무 이상해요. 그 지긋지긋한 국민교육 헌장에 첫 우리가 어렸을 때 외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니 도대체 역사적 이 뭐냐 말이에요. 역사적이라는 게. 그리고 역사 스페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봐요. 뭐 유인촌이 이렇게 막 폼 잡으면서 뭐 하는 거 굉장히 감동하면서 보죠. 근데 다 사실을 보면 픽션이에요. 감히 얘기하고 있는데 픽션이에요. 역사의 많은 부분은 픽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뭐 상류사도 있고 사마천의 사기도 있고 뭐 고려사도 있고 뭐 조선왕조실록도 있지만 그게 써가는 과정 속에서 다 픽셔나이즈 하는 거예요. 허구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사명도 별로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죠, 저는.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구조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시를,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벌써 10년 전, 20년 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실제 현재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 음악보다 미술을 더 좋아해요. 왜? 음악은 계속 듣다 보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즐겁지만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림은 그냥 앞에 딱 눈에 보이니까 분석도 돼요. 이게 가능한데 음악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시론, 통시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식과 실체인데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차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 차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갖는 의미는 저 사람과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중요하지 내 자신의 어떤 본질이 있다. 내 자신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굉장히 좀 이상한 사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사유는 너무나 좋은 사유예요. 왜? 뭐 예를 들어서 깜둥이라고 이렇게 막 욕하는 뭐 유태인이라고 욕하고 말이야. 뭐 중국인이라고 욕하고 무슨 뭐 조센징이라고 욕하고 이런 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그 사람들 갖다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규정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미를 구현하고 내가 저런 상황에 들어가면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다른 의미를 구현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너는 뭐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밖에 규정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사유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하자.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열체 통합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인데 계열체 통합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단위들을 가지고 이제 구조주의라는 건 뭐냐면 잘라요, 일단. 뭘 단위를 잘라요. 그 다음에 자른 걸 가지고 이렇게 그 관계를 갖다 연구를 해요. 관계를 연구해요. 근데 잘랐을 때 그 자른 연결이 그냥 쭉 아무런 논리 없이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통합체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계열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가지고 패러디그마틱이라는 게 이제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있어서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갔는데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의 예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분식집 같은 데 갔다. 뭐 예를 들면 분식집에 갔다. 그럼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는 뭐 그냥 한식, 중식, 양식 다 섞여 있어요. 뭐 짜장면도 있고, 뭐 오므라이스도 있고, 무슨 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논리적인 관계가 없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좀 비싼 식당에 가면은 말이에요. 뭐 전체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메인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음료수가 있고,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결국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어떤 그 전체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쉬의 구조, 디저트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런 계열들이 서로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건 어떤 행위냐? 선택하는 행위예요. 전체에서 뭘 선택하고, 메인 디쉬에서 뭘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디저트를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거기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유를 갖다가 정합성 있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놀았다. 이제 놀지 말고 이제 공부해야지. 뭐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는 나의 행위, 공부하는 나의 행위,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러면 이번에 이런 공부해볼까 저런 공부해볼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요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야구 한다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야구와 축구의 기화기라는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결국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에요. 뭐 대한민국 알제리 할 때도 안 봤고, 벨기에 할 때는 안 보려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서 봤는데,
뭐 봐야 질 것 같고 지면 속만 상하고 또 뭐 나중에 혹시 안 봤더라도 이겼으면 뭐 재방송 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근데 축구라는 게임과 야구라는 게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분절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분절. 야구는 분절된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타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상황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투수가 또 던지면 또 상황이 시작해서 또 끝나고 이게 다 분절이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이렇게 분절이 돼 있어요. 근데 축구는 말이에요. 파울을 하지 않거나 공이 바깥으로 안 나가면 한도 없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임이에요. 그냥. 이거는 분절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절이 됐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분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야구는 축구보다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디저트에서 뭘 선택한다. 야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선택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저 투수가 뭐 직구를 던질 건지 슬라이더를 던질 건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 타자가 칠 건지 말 건지 또 쳤다면 이게 홈런이 될 건지 아니면 아웃이 될 건지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선택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이 훨씬 더 축구보다 재밌다는 거죠. 축구도 물론 선택이 되겠죠.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의 패스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지만 그냥 그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저 선수가 어디로 패스할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생각할 땐 저 선수는 다 패스하고 다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패러디그마틱한 게임이고 축구는 신테그마틱한 게임이다. 아까 제가 음악 얘기했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이어져 있어요. 뭐 요새 그 무슨 뭐 옛날에 그 2002년에 대한민국 하면서 막 춤추고 리듬을 하고 이 축구가 가능해요. 그거는 왜? 축구는 리드미컬한 거니까 쭉 이어져 있으니까. 야구는 그게 안 돼요. 야구 무슨 대한민국 이래봐야 별로 흥도 안 나고 야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그 다음 상황이 어떤 거 일어날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보는 그 재미지 뭐 얼싸안고 춤추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냉철한 게임이죠. 야구가. 그리고 야구라는 것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은 손이 없다는 점이에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동물이 다 발을 가지고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기능적인 발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뭐 오늘 우리 그 알제리한테도 지고 뭐 다 졌잖아요. 뭐 하나 비기고 뭐 슬퍼할 거 없어요. 왜? 신체의 구조가 그런 동물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양인들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래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야구는 손으로 하는 것이고 또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호모 파베르라고 그러잖아요. 기능적 인간, 손을 쓰는 인간, 도구를 쓰는 인간. 그런 인간의 가장 그 도구 활용적인 측면이 강한 게 바로 야구다. 그래서 이제 그 축구하고 야구도 이제 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은 패러디그마틱, 신테그마틱을 이해하면은 구조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유가 어떤 방향으로 틀지어지는지 또 그렇게 틀지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큼 더 뭐 실용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합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패러디그마틱한 어떤 사유를 가지고 살면은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기확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주의를 거의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또 기확은 이런 기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혀 다른 기확도 있어요. 뭐 그런 기확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공부하시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초반에 예. 라운드 비트 중심은 그 전반부 거랑 후반부 거를
다시 한번 제 놓쳐졌는데 한 번만 더. 저 뒤에 지분이 동시 잘못하고 있어요. 수분적 예, 예. 실체 종합체적이 예, 예. 앞에 라는 기표 공시분지 형식 대열체적인 거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쪽은 배제되고 이쪽은 수용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랑그적으로 보고 기표를 보고 공시원적으로 보고 형식을 통해서 보고 계열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기하학적으로. 전반부? 근데 저 앞에 아니 전반부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저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거만 예. 뒤에 거는 사족 뒤에 거는 빠롤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존재는 해요. 이 세상에 빠롤은 존재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서로 소통하는 거지. 이거는 뭐 있죠, 당연히. 예, 빠롤도 있고 뭐 통신원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소통할 때는 결국 이 전자를 가지고 소통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 전에 그 페이지에서 추가 김남법 연합법 하시고 예, 예. 가축법. 가축법 그거 얘기하시면서 그게 되게 직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예, 예, 직관에 대한 얘기. 저는 그래서 되게 선생님 얘기 결론이 약간 직관으로 끝내길 바랬는데 이렇게 직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직관을 증명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직관의 증명이 끝은 안 나요. 왜냐하면 직관이 증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순환적인 추론이 되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는 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자들이 뭐 논문 쓰는 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결론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건 과정일 뿐이다.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지. 이 사람이 뭐 결론을 내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절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고 우스운 사람이죠. 예. 모르는 사람이죠, 뭘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지 그런 진리라는 건 없는데 인문학에서. 얘기 또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조언해 줄게 많죠? 그게 아니고. 좀 세우세요. 예, 또 다른 거. 옵시주에는 그 가야 되는데 딱 두 가지 더 하셔야 돼요. 단체 촬영. 그 위대한 예술 작품 댓글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강사를 대신에 뭐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아주 기쁘게 받아줘야 돼요. 이건 뭐 예. 시상식은. 예. 아니, 기분 좋게 받으셔야 돼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이거 사용 설명서 읽어보시고. 댓글 땅콩? 깡통. 눈이 나쁘니까. 예, 댓글 깡통. 예, 고맙습니다. 사이즈가. 예. 이거 큰 사이즈. 이 옷이네, 또. 이 반전. 이 반전이네. 아니 이게 티셔츠죠. 티셔츠를 깡통에 넣은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처음 제가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셔츠 통조림이에요, 일종의. 그 작업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새롭다는 거죠. 자, 그럼 촬영 들어가시. 뒷풀 빠야 됩니다. 여기 혹시 뒷불이 안 가시는 분 없으세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저쪽에 예. 어디서 지금 몇 사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산 엑슬라지니까 나한테 맞지. 저 일어나서 이거 바로 사진 뭐 찍고 싶은 거 아니 없어요. 네, 서서도 그냥.